요거 학교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이것이 막 이 실험이 의미하는 거. 자, 수조에 물을 채우고 온도계 5개를, 지금 이건 바다야. 미니 바다 모형이야. 자, 그 깊이에 따른 지금 바다의 온도를 지금 측정하는 건데, 처음에는 지금 물의 온도가 다 같은 거예요. 온도계 처음 온도를 측정했으니까 지금 A, B, C, D 온도가 똑같이 나와. 그런 다음에 지금 정부로 가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열하면서 깊이에 따른 A, B, C, D에서 온도를 측정해. 가열 전에는 이 물의 온도가 20도였어. 20도였다고요. 20도였다. 근데 가열 후에는 자, A, B, C, D, E 보니까 깊어질수록 자, A 가장 낮은 데가 가열 한 5도 올라갔고 4도 올라갔고 2도 올라갔고 자, 안 올라갔고 D는 온도가 안 올라갔고 그런 다음에 위에서 미니 선풍기를 툭툭 틀어줬다. 그랬더니 A, B 높이까지는 온도가 24도로 균일해졌고 자, CD 22, 뭐 2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바다의 깊이에 따른 층이 생기는 원리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 전등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바닷물을 가열하는 거. 근데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를 의미하고, 자, 선풍기는 바다 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해요. 자, 가열 후 깊어질수록 수온이 약해진다, 수온이 낮아진다, 수온 약층이 생긴다.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 수면 부분에 바람이 혼합을 해줘서 자, 균일한 온도를 가지는 혼합층이 생긴다.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이다. 가나다.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나왔는데 자, 실험 3회 결과 자, 저렇게 미니 선풍기 결과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3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과 바람의 혼합작용이다. 일반적으로 저위도보다 중위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로 인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거 위도별 이거 수온 분포 봤는데 가 같은 경우는 어디였어요? 그냥 표면에 태양에는 여기는 고위도 극지방이었고 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뭐야?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데 어디였어? 중위도였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표층의 수온이 가장 높고 이런 경우는 어디였어? 저위도에 가깝겠죠. 물론 여기도 조금 더 균일한 지역도 얕고 이렇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저위도 지방보다 중위도 지방이 우리나라가 속한 데가 중위도야.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로 인해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가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니? 자, 저위도 지방보다 중위도 지방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겠죠. 왜? 바람이 세니까 더 깊이까지 섞어줄 수 있단 말이야. 저위도 지방보다 중위도 지방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난다. 됐습니다. 다음에 152쪽, 153쪽.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5번, 6번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그건 너무 유화적인. 여기 과학적으로 해수의 햇빛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우리 복사란 말도 본격적으로 마지막 단어 2학년 2학기 열과 거기서 배워요.
야, 태양이 자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복사라는 방법인데, 태양이 지구에 또는 전 우주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복사라는 방법이야. 자, 이렇게 태양이 복사라는 방법에 의해서 에너지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 양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적도 쪽은 수온이 제일 높고 여기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떨어진다는 거야. 왜? 햇볕을 잘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7번은 햇빛이라고 하면은 조금 과학시험에서는 인자 네가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면 동그라미 쳐주는데 이제 안 쳐줄 거야. 7번은 4번. 8번은 A는 혼합층, B는 수온약층, C는 심해층. 자, 9번은 1번, 10번은 3번. 4, 5, 6, 10번 볼게. 4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수자원 용도 및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A가 뭡니까? A는 무슨 용수겠어요? 농업용수죠. 농업용수. 그러니까 작물을 키우는데, 농사짓는데 쓰는 용수인데, 경작지, 자, 농사 면적이 넓을수록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는 생활수준, 사람들이 현대화되고 그럴수록 수돗물을 많이 쓴다는 거야. 이것도 맞고요. 하천의 유지용수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말 그대로 하천 유지용수다.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자, 일단 폐수라는 거는 이제 버리는 거, 오염된 물인데 이거를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바꿔서 다시 쓸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해수는 바닷물, 짠물이란 말이야. 담수는 육지물, 짜지 않은 물인데 해수를 담수로, 짠물을 짜지 않은 물로 바꿔서 써야 된다. 부족하니까. 자, 식목사업 및 산림면적. 자, 육지에 나무가 많으면 뿌리가 물을 많이 보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지하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된다. 5번.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안 됐지? 4, 5, 60, 10번. 자, 위도별 해수의 충상 구조와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요. 자, 요거는 보니까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그려준 거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 여기를 쫙 이렇게 찢어서 놓은 거야. 찢어서 놓은 거야. 그래서 위도별로 짝짝 이 혼합층의 두께를 보는 거예요. 자, 표층 수온은 보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여기 적도로 갈수록 5도, 20도, 25도 높아지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이지. 자, 중위도는 저위도보다, 자, 여기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보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게 나타난다. 자, 고위도 해역에서는 혼합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여기 심해층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다. 그 다음에 155쪽 1번은 5번. 자, 2번은 나는 수온약층, 다는 혼합층. 그 다음에 3번은 또 나왔네. 3번. 그래요. 자, 들어갈게. 자, 그림은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경로를 말한 것이다. 자, 하천수와 비교할 때 지하수는 보니까, 자, 비만 오면은 빗물 같은 것들이 땅속에 유입이 돼가지고 땅속에서 이동 저장되는 게 지하수예요. 자, 하천수 이런 거, 자, 강물 같은 거, 하천 이런 거와 비교할 때 설명은, 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하천수 같은 경우는, 호수 같은 거는 육지에서 증발이 되는데 얘는 지하 땅에 갇혀 있기 때문에
증발에 의한 손실이 거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태양을 빛을 받거나 그런 게 없어. 계절에 대한 수온 변화도 작고, 그 다음에 지하로 스며들면서 자, 땅 속에서 이동 저장하면서 자연의 정화가 일어나죠. 뭔가 식물도 물을 쓸 수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2번 해수의 층상구조다. 자, 수조에 물을 넣고 일정한 깊이로 온도계, 아까 그 실험이네요. 여기 전등은 태양에 해당하고 부채질 해줬네. 3분 동안. 자, 나다 과정에서 자, 전등으로 가열하면은 깊이에 따라서 전등열이 도달하는 양이 달라져서 뭐가 형성이 돼요? 수온 약층이 형성이 되죠.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약해지는. 그 다음에 바람은 표면에 혼합층을 만들죠.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온도가 균일한 층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또 나왔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도 30도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고 있네요. 요런데 적도지방보다, 적도지방 혼합층이 여기까지라면 얘는 이 정도 깊이죠. 위도 30도 해역은 적도 해역보다 바람이 강하니까, 자, 여기 적도 쪽에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라면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겠지. 맞네. 자, 수심 300m에서 보니까, 자, 300m라는 거는 한 요 정도 깊이네. 요 정도 깊이에서 보니까, 자, 여기로부터 이렇게 보니까 가장 안정한 층은 어디다? 300m 정도에서 보니까 가장 안정한 해역은 중위도이다. 선생님, 뭐에서 가장 안정한 층은 중위도냐? 자, 300m 중에서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자, 여기 한 45도 요쯤이 중위도에 가까운데, 45도 요쯤이 중위도인데, 자, 보면은 30도에서 45도쯤에, 자, 요쯤에서 수온 약층을 갖고 있는 층이, 선생님 뭐예요? 수온 약층은 위에는 따뜻한 물, 아래는 찬물로서 섞이는 현상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바닷물이 떨어질 때, 자, 위에가 따뜻한 물, 아래가 찬물이어가지고 찬물이 더 밀도가 높으니까, 자, 밀도가 큰 게 아래, 무거운 게 아래에 있으니까 위아래가 전혀 섞임이 없어서 가장 안정된 층이 수온 약층이랬어요. 자, 그러면 중위도권에서 한 요 정도권에서 수온 약층에 해당하는 거 300m 정도에서, 자, 어디냐? 뭐 이 정도에서 안정한 해역은, 자, 수온 약층을 갖고 있는 층. 자, 중위도네요. 고위도는 심해층만 갖고 있고 저위도는 혼합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온 약층을 갖고 있는 층이 어디냐? 보니까 수온 약층을 갖고 있어야 되는 층이 혼합층에 막 미끄러지고 있고, 수온 약층이 제일 두껍게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에요? 여기죠. 300m 요쯤에서 수온 약층인 데는, 자, 중위도가 아니라 적도, 저위도다. 자, 그 다음에 고위도는 표층과 심해층의 수온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표층 수온이나 심해층의 수온이 고위도로 갈수록 일정하게 나타나죠. 기역, 디귿이 답이다. 자, 156쪽 4번으로 갑시다. 1번은, 자, 해수가 97.47%, A가 2.53%인데, 자, 이들이 분포하는 것을 설명하시오. A, B, 기타. 봅시다. A는 뭐예요?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빙하랬죠. 어디에 분포하냐? 극지방, 고위도 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다음에 B는 담수 다음에 많은 것은 지하수랬지.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 틈이나 지층이나 암석의 빈틈 같은데 고여 있다겠지.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는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하천수와 호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부족하면 땅속에 지하수를 끌어올려 활용한다. 장점은 뭐냐?
일단 장점은 보았다시피 여기 하천수, 호수는 여기에 해당 기타 양이 훨씬 많죠. 지하수는. 자, 지하수는 하천수, 호수보다 양이 많다. 자, 이렇고 간단하게 정수 과정을 이용하면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빗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채워져서 고갈 위험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써도 비만 오면 채워진다는 거야. 단점.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냐? 한번 땅이 오염되면, 토양 오염 같은 걸로 오염되면은, 자, 한번 오염되면 다시 깨끗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다음에 3번. 자, 해수의 층상 구조. 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걸 나타내는 거야. 자, 이거 가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는 태양 에너지 도달량에 따라서 일단 수온 약층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줘 갖고 표면의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이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동해에서 계절에 따른 해수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동해에서 자, 여름, 겨울에 각각 발달하는 층을 포함하여 계절에 따른 층상 구조 차이를 설명하시오. 자, 여름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게 여기 쪽 8월 봐봐. 여름 8월이나 9월이나 여기 겨울 쪽 여기 한번 나눠서 봐보자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여기가 여름이고 여름 쪽의 바다고 여기가 겨울 쪽의 바다라면 자, 여름에는 뭐가 어때요? 해수 표면의 수온이 높죠. 여기 이렇게 더 높단 말이야. 겨울바다보다. 여름바다가 더 따뜻한 건 당연하겠지. 자, 여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이 도달해서 해수 표면의 수온이 높으므로 자, 겨울에 비해서 자, 심해층하고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온 약층이 발달하고 겨울에는 어때요? 해수에 바람이 겨울바람이 되게 세가지고 무엇이 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매우 깊게 나타나죠. 여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서 해수의 표층 수온이 지금 굉장히 높죠. 한 13도, 14도, 15도. 자, 수온 약층이란 것은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면은 뚜렷하게 발달한 거야. 겨울은 자, 바람이 세서 혼합층이 동해 바다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
자, 오늘은 2단원에서 계산 문제도 좀 나와요. 계산 문제가 좀 있고. 자, 바닷물만 한갑다 해서 계산 없는 줄 알았는데 계산도 있단 말이야. 자, 갑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도별 바닷물의 특징 해놨고, 이제 바닷물이 그러면은 수권 중에서 제일 양이 많아. 자, 바다가 지금 지구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해수에 들어있는, 우리가 바다 물 마셔보면 짜잖아. 그 짜게 느껴지는 거는 해수에 뭐가 녹아있다는 거야. 대부분 너희가 알다시피 소금물이었는데 소금 말고도 다른 것도 좀 녹아있어요. 자, 그거를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한다. 염류가 녹아있다고 한다. 자. 해수의 염분, 이제 바닷물. 자, 우리 수권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양이 거의 97점 몇 프로지. 그거에 육박하는 바닷물에는, 바닷물의 짠맛에는 바닷물에 뭐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이야. 일반 우리 담수에 녹아있지 않는 그런 것을 뭐라냐, 염류라고 한다. 염류가 녹아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거든요. 자, 염류는 뭐다?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다. 자, 해수 1kg을 떴어요. 바닷물 1kg을 떴더니 거기에서 물이 차지하는 뭐가 녹아있다는데, 물이 한 965g이고 나머지 녹아있는 게 물이 아닌 물질이 뭔가 녹아있는데, 자, 물을 증발시키고 그것들을 보니까, 자, 그 속에는 염화나트륨, 그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기타 등등이 한 35g 녹아있는데 얘를 염류라고 하더라. 염류. 자, 염류는 왜 지금 바닷물에 이런 걸 녹아있느냐? 야, 뭔가 강물이나 계곡물이나 하천수가 졸졸졸 바다로 모여서 바닷물이 되잖아. 자, 그때 땅에 녹아있는 물질이 강물에 녹아서 유입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황모 이런 것들은 해저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화산 분출물 같은 것들, 화산 가스 같은 것들이 녹아서 이런 염류를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염분. 자,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이 아닌 물질을 염류라고. 염분은, 자, 해수 1000g, 바닷물 1kg을 펐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자,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이다. 무엇이다? 해수. 자, 1kg 또는 1000g 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이다. 해수란 말은 여기에는 물하고, 그러니까 물이 1kg이면 여기 물의 질량도 있고, 자, 염류의 질량까지 합쳐서 1kg인데 요것 중에 염류만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봤다시피, 자, 물이 965라면 염류는 한 35, 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자, 염분의 단위는, 자, PSU 또는 물 1000g당 얘의 단위니까 천분율로 나타내면 돼. 자, 염분의 단위는, 자, 실용염분 단위라고 해갖고, 자, PSU. practical, 실용적인, salt, 염분, unit, 단위라는 거야. 실용, 말 그대로 번역한 거야. 염분, practical, salt, unit.
단위. 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자 1000분의 얼마니까 1000은 이렇게 쓰잖아. 자, 요거를 여기로 보내면 이렇게 쓰겠지. 이게 이렇게 쓰면 1000분의 얼마다는 거야. 자, 100분율은 우리 100을 어떻게 썼어? 100분율 %로 썼지. 이거를 요 가운데로 나눠주면 이게 100분의 얼마다 이거였잖아. 자, 1000분율은 요렇게 나타내요. 있기는 얘는 %라고 있잖아. 센트가 100이란 말이야. 100마다 그런 뜻이고, 얘는 per mill이라고 있는데 per million 해갖고 1000분의 1이다 그 말. 얘는 per mill이라고 해. per mill.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풀 때는 대부분 PSU라고 나올 거예요. per mill 안 나오고. PSU라고 나올 것이야. 자, 그러면 전 세계의 평균 염분량은 얼마냐? 평균이란 것은 전 세계 바닷물을 퍼가지고 이 염분을 평균을 내봤어. 그랬더니 35 PSU더라. 이게 해수 1kg당 평분이 뭐야? 평균 35g의 염류가 들어있더라는 거야. 평균을 너무 평균 염분, 이건 평균일 뿐이야. 평균은 큰 의미가 없어. 어떤 학생이 만약에 어떤 반이 2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은 빵점이고 한 명은 100점이야. 그러면 그 반 평균은 50점이잖아. 근데 2명이 둘 다 50에 근접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란 건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을 냈다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뭔가 막 크게 의미를 갖는 건 아니야. 전 세계로 갔을 때는. 자,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이다. 자, 이렇게 그러면 바닷물마다 평균 염분이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염분이, 자, 동해 같은 경우는 평균 염분이 얼마냐? 33으로 좀 낮네요. 평균보다는. 홍해는 40으로 좀 높고 평균보다는 북극의 극쪽의 바다도 30으로 좀 낮다는 거야. 자, 전 세계의 평균 염분은 35다. 이런 염분에 영향을 주는, 각 바다마다 이렇게 해수 1kg 펐을 때 이런 거 녹아있는 그람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물이 많냐 적냐가 중요해. 물이 적으면 염분이 높아질 것이고, 그치? 물이 많으면은 염분이 낮아지겠죠. 자, 그 물에, 바닷물의 물의 양에 영향을 주는 거는 증발량. 물이 얼마나 증발하는가 또는 비가 얼마나 오는가, 강수량. 이런 기후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발량이 높으면 물이 많이 날아가 버리니까 어쩌겠어? 염분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으면, 물이 적으면 하여튼간 염분이 높은 거야. 염분이 높아진다는 거야. 자, 염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얘는 높으면 높고 얘는 낮으면 낮을수록 염분은 높아진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차이값이 크면 클수록 염분은 커진다고 보면 돼요. 기후 조건에서는. 자, 그다음에 담수. 자, 하천수 계곡물 졸졸졸 이 물이 또 많이 들어오면은, 자, 어쩌겠어? 염분이 낮아지겠어? 높아지겠어? 담수의 유입이 많으면 어쩌겠어? 염분이 담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찍은 거지. 왜 적어져? 낮아지니까 염분이.
적어지죠. 담수의 유입량은 자 지형적인 조건이야. 자, 해양 그래서 해양의 주변부가 해양 중심부의 염분보다 낮겠죠. 왜냐 여기는 담수의 유입이 많으니까. 대륙 근처에 있는 바다들이 염분이 더 낮다는 거야. 대륙에 접하지 않는 해양 중심부의 염분보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빙하가 녹는 거를 해빙이라 그래. 해빙. 녹을 해자 써갖고 어는 거는 결빙이라 그래. 자 해빙 됐을 때 염분이 높아요 낮아요? 그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많아진 거지. 물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야. 물이 얼어버리면 물이 적어지니까 염분이 높아지고. 자, 이러하다. 물의 양이야, 결국. 물의 양이야, 물. 물의 양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지금 물의 양을 조절하는 조건들을 쓴 거야.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자,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때냐? 자,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가 클 때,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을 때, 이럴 때죠.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적을 때, 담수 유입이 적으면 염분이 높아지고 결빙, 빙하가 얼어버리면 물이 적어지니까 염분이 높아지고 염분이 낮아지는 거는 반대로 쓰면 돼. 자, 증발량보다는 비가 더 많이 와버려야 돼. 강수량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자, 담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버리는 지역. 이런 데는 자, 염분이 높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보면은 그러면 여기 Y축은 증발량, 뭐 X축은 강수량 플러스 담수 유입량. 그래갖고 뭐가 A가 있고 B가 있다 해보자. 자, A와 B 지역의 염분은 어때요? A의 염분은 A 같은 경우는 강수량 적고 증발량 많고 그 다음에 담수 유입량 적고 그러면 염분이 높아 나죠? 염분이 높다. B 같은 경우는 증발량 적어. 증발한 물은 적고 비는 많이 오고 물은 많이 들어오고 대륙에서 담수 유입량도 많아. 그러면 염분이 낮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음에 그럼 전 세계 바다의 염분 분포를 봅시다. 자,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염분이 낮아요. 낮은 주된 원인은 뭐냐? 여기는 적도 근처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서, 자, 낮은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서 증발량도 꽤 많지만 이 부분은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너희 혹시 가봤냐 어디? 저 적도 쪽에 놀러? 거기 같은 거는 아마 하루에 우기가 2번씩 있잖아. 강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열대지방은 강수량이 많아서, 강수량이 증발량도 뭐 많지만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비가 많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 저위도의 염분은 낮다. 그 중위도 지방은요, 자, 중위도에 가장 전 세계에서 사막도 많이 분포해 있어요. 자, 여기는 건조기후지대예요. 주로 건조기후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건조기후라는 거는 여기는 증발이, 비는 좀 적게 오고 증발량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강수량보다는. 그 다음에 고위도는 염분이 낮아요. 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이죠. 해빙 때문이다. 주된 원인이. 자, 너희가 그 사해라고 들어봤을 거야. 사해 들어봤냐? 사해가 어떤 특징이 있어? 밀도가 높아서 사람이 떠요. 정확해요. 그렇게 밀도가 높은 이유가 뭐야? 사해가 어디 있냐면 그 이스라엘 쪽하고 요르단 그 사이에 걸쳐 있는 작은 바다를 사해라고 하는데, 거긴 그냥 둥둥 떠. 그래, 네 말대로 밀도가 높아. 자, 물인데 밀도가 높다는 건 선생님이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면 밀도가 높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뭔 염류가 무지막지하게 녹아 있다는 거야. 사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전 세계 바다 평균 염류가 35psu라고 했잖아. 사해의 염분은 200psu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녹아 있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그냥 뭐든지 둥둥 떤다는 거죠. 자, 사해가 그렇게 염분이 높은 이유는 뭐냐? 강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 흘러나가는 곳이 없으면서 그쪽이, 자, 이스라엘 요르단 그쪽이 건조한 지역이라서 증발이 매우 활발해서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염분이 매우 높은 데드시, 사해라고 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 자, 표층.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우리나라 학생이니까.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표층 염분 분포. 자, 우리나라의 염분은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평균 내보면 평균 33 psu로 전 세계 평균보다는 좀 낮아요. 평균이 좀 함정이 있어. 사해 같은 데가 200이란 거 보면은. 자, 그리고 오늘 뭐 보았다시피, 자, 여름철의 염분과 동해바다 겨울철 염분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높을까? 뭔가요? 왜? 증발이 없었고, 뭐 여름엔 증발이 많아? 네. 그래서 염분이 높아 불어? 비는? 그렇다면 강수량은? 비가 여름에 많이 오냐? 장마철이 언제 있냐? 근데 눈도 오니까. 눈보다는 장마가 더 심해. 장마에 오는, 우리나라 댐을 채우는 대부분의 시기가 여름 장마예요. 이번에도
막 물 부족 하다가 이번엔 그냥 폭우 쏟아지니까 지금 넘쳐서 방류했잖아. 동북댐 같은 데도. 자, 여름철에 장마 한번 오면은 그때 엄청나게 물이 많이 하늘에서 강수량이 많아. 자, 여름철 염분이 겨울철 염분보다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어떤 해는 막 엄청나게 막 장마도 아니고 가뭄이어서 그럴 때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평균을 얘기하는 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 왜 그러냐?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서. 뭐 가뭄 들었을 해는 뭐 지금 얘기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평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지형을 내가 진짜 쉽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자, 여기는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래? 황해라고 하죠. 여기를 뭐라 하냐? 동해. 자, 황해하고 동해가 있는데 어디가 더 염분이 높을까? 이제 염분에 영향을 주는 거. 뭐 이거는 이제 비나 증발량은 비슷하다고 보면 이제 다른 요인이 뭘 생각해야 돼? 지형적 요인을 생각해봐. 그러면 뭔가 더 담수 유입이 많을 때가 어디요? 그쵸. 대륙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물의 루트가 더 많은 곳이 여기죠. 여기는. 자, 그래서 황해에는 대륙에 더 쌓여있기 때문에 담수 유입이 더 많아서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이거를 이제 암기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바다는 여름에 가면 동해안 가면 사람만 많고 별로 좋을 것이 없어. 지저분하고 아주 사람만 물반이야. 바다는 겨울바다가 최고야. 알았어? 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 바다를 즐기려면 겨울에 가세요. 겨울 동해 바다가 짱이다. 뭐야? 우리나라는 겨울에 서해보단 동해가 짜다는 거야. 겨울철 바다가 염분이 높고, 자, 동해 바다가 짜다. 그 말이야, 짜다. 염분이 높다. 그 말이야. 여름에 가면 못 써, 바다는. 즐기려면 겨울에 동해안을 가세요. 짱! 알았어? 세 번째,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와. 학교 시험에 나와. 꼭 나와.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근데 그냥 비례식이야. 계산을 잘해야 돼. 친절한 선생님들은 딱딱 떨어지게 준 뒤, 친절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하면 애들이 막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써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틀리고 막 이러면 선생님들이 부분 점수도 안 줘. 선생님이 그렇게 낸 이유는 그냥 점수를 끄서서 변별력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 자, 염분비 그냥 이건 계산 문제야. 진짜 수학 계산이고 산수야, 산수. 자, 일단 봅시다. 지역이나 자,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달라지죠. 자, 뭐 그래, 사해 200 PSU 동해가 더 높아. 그리고 황해보다 높아. 그리고 저기 북극해 30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염분은 다 각 세계의 바다가 다르지만 자, 염분이 다 달라도요. 이 염분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까 보니까 우리 바닷물이 짠 이유는 염화나트륨이 염분 중에서
염류 중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소금이야, 소금. 소금이 제일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많은 염화마그네슘은 사실 쓴맛을 내요. 근데 이제 짠맛을 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기 때문인데, 자, 지역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다 달라도, 자, 어쩐다. 전체 염류에서 요것들이, 자, 북극바다나 동해바다나 홍해바다나 심지어 사해가나, 자, 요 염류의 비만큼 만약에 내가 그냥 너희 보기 좋으라고 이 비를 그냥 얘들이 그냥 시죠. 그렇죠. 얘가 70%, 얘가 20%, 얘가 얼마야? 6%, 4%를 한다면 여기도 퍼센티지라면 얘가 70%, 20%, 6%, 4%, 70%, 20%, 6%, 4% 이런 식으로 해서 100%를 채우는 이 비율은, 염분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야. 왜? 바닷물이 전 세계를 순환하면서 골고루 오랜 시간 동안 섞였기 때문에, 자, 물을 구성하는, 이 바닷물을 구성하는 염류의 비율만큼은 만약에 이렇진 않지만 내가 그냥 너희 보여 70대 20대 6대 사람은 이게 어느 바다나 70대 20대 6대 사라는 거야. 이게 40이건 33이건 32건 200이건 알았어? 자, 이게 뭐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자, 요거 정리해 줄게요. 지역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다 다른 바다여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는 일정하다. 왜 그러냐? 해수가 그냥 사실 오랫동안 극지방의 바닷물, 적도지방의 바닷물, 중위도의 바닷물 계속 순환을 해요. 해수가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뭐 적도의 바닷물은 적도에만 고여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해수의 흐름을 배우겠지만, 해수는 전 세계를 순환하면서, 자, 골고루 섞였기 때문이다. 문의 염분비는 일정하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조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바라의 밑에 학습 내용 체크 풀어봐. 자, 해수 표면의 수온이 높고 일정한 층은 뭐라 그러냐? 혼합층. 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한다. 자, 요거 했고요. 염분비 일정 법칙 계산하기 봅시다. 1번.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염분을 아는 해수에서 염류의 양 구하기. 염분이, 자, 40psu요. 이런 바닷물 1kg 속에, 자, 그러면 1kg 속에 염류가 몇 그램 있다는 거야. 염분이 40psu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염류가 40g 있다는 거죠. 염류가 40g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염류에서 차지하는 염화나트륨의 양이 30g이다. 30g 녹아있고 다른 것들이 밑에 이제 뚝뚝뚝 10g을 채우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니까, 자, 염화나트륨은 40g 중에 30을 채우고 있다는 비를 알 수 있지. 40, 전 세계, 염분비는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 중에서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염류에서 4분의 3을 차지한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염분이 32ps인 해수 1kg, 이 속에는 염류가 몇 그램? 32g이 있는데 이 속에서 염화나트륨은 몇 그램 있니? 그 말이야. 몇 그램 있겠어요? 자, 전 세계 바다의 염분비는 일정하니까 자, 요 바다에서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4대 4분의 3이었다면 요 바다에서도 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3이어야 된다. 됐냐? 그러므로 32g 중에 4분의 3이 염화나트륨이니까 뭐냐? 24g이 염화나트륨이다. 그래서 요거를 증발시키면 얻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24g이다. 됐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시오. 2번이 조금 신경 써야 돼. 둘 다 풀어요. 뭐 이제 거의 수학 문제지. 비례식 풀기. 뭐 이거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예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만 잘하면 돼. 원래 이렇게 불친절하게 줘요. 선생님 학교 시험은 선생님이 친절하신 분인가 어쩐가. 너희가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숫자 좀 깔끔하게 주세요 하고 막 졸라. 선생님 이게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막 이 학교는 좀 내가 변별력을 높여야겠어. 계산해서 시간 팍 가게 낼 수 있지. 그런 학교들이 있고. 자, 선생님 취향이야 그거는. 알았어? 자, 동해와 북극해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에 1kg으로 주어주면 참 친절한 거고 밑에처럼 1kg이 아니면 불친절한 거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야. 보았더니 염화나트륨 뭐 이렇게 나왔다. 동해의 해수에 녹아있는 요 염화나트륨의 양을 구하시오. 자, 모든 바다에서 자, B가 만약에
이게 A 대 B 대 C라면 자, 모든 바다에서 요거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건. 자, 그러면은 북극해에서 이게 23 대 3.2라면 여기서 X 대 뭐 이거라는 건 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 그러 했을 때 X의 양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구할래? 자,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요거를 채워야겠죠, 요거를. 넌 어떻게 풀었냐? X 대 X. 23.3은 X 대 23.3은 잘못 풀었어요. 잘못 풀었지. 자, 지금 우리가 A 대 B를 쓰려는데 요거를 모르잖아. B 값을 여기를 모르니까. 자, 뭐 풀어야 돼. 그러면은 사실 방법은 많이 있어. 자, A, B, C, D 해갖고 요거를 요거를 D라고 한다면 자, 이거 대 D분의 A 대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자, 그럼 할까? 자, 그러면 요거 C도 귀찮으면 이렇게 가자. 자, 30분의 1kg 30g 중에 23.3이 염화나트륨의 양이다. 그러면 33 중에 여기는 X여야 된다. 30분의 23.3이 북극해의 염화나트륨의 염분비라면 자, 동해에서 염화나트륨의 염분비도 그와 같아야 되니까 이거여야 된다 해서 X를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계산하면은 이제 이거는 순전히 너희의 그 산수 능력이야. 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오. 25.6g 나온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염류 양 자체가 22g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얼추 비슷해야 돼. 이 얼추 비슷해야지. 막 여기 23.3이니까 25.6 한 2g 정도 차이 나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큰 차이가 나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라고 알아야 돼. 알았지? 다음에 두 번째, 염분이 36psu인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였어. 해수 200g에 염화나트륨이 5.4g 녹아있다. 자, 염분이 자 36psu인 해수는 자 뭐요? 해수 1kg에 1000g의 염류가 얼마 녹아있는 거야? 염류가 36g 녹아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해수 200g에요. 염화나트륨이 5.4g 녹아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 해수를 자, 5배 하면은 염화나트륨도 5배 녹아있겠죠. 자, 5배에서 해수를 1000g으로 만들면 염화나트륨도 200g에 5.4g 녹아있다면 자, 해수 1000g에는 그거의 5배가 녹아있겠지. 자, 5, 4, 20, 5, 25, 27g의 염화나트륨이 지금 녹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염분 36ps인 해수에는 염화나트륨은 27g 녹아있다는 거야. 전체 염류 36g 중에.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전 세계에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분의 27이라는 거 알겠죠? 전체 염류분의 염화나트륨의 양은 자, 염류분의 염화나트륨의 비는 36분의 27이고 이건 전 세계 해수에서 다 일치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염분 40psu인 해수 자, 1kg에는요. 자, 40g의 염류가 들어있고 그 중에 자, 1kg의 해수에는 자, 그랬을 때 자, 얘는 염화나트륨은 얼마 들어있어? 염화나트륨 얼마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이 해수를 박스로 쳐놓으면 염화나트륨은 93, 27, 94, 36이니까 요거는 30g이죠. 자, 그러면은 자, 1kg의 해수에
자, 염화나트륨이 30g 들어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400g의 해수에는, 그러니까 1000g의 해수에는 염화나트륨이 30g 들어있는데 400g 해수에는 염화나트륨은 얼마 들어있는가? 이렇게 해서 풀어야겠죠. x가 얼마 나와요? 12g 나오죠. x는 12g. 자, 여기서 이제 1kg이 아닐 때는 뭔가 비례식을 잘 조정을 해야 돼. 머리를 딱딱 써갖고. 자, 이번에 요것도 이제 비례식이야. 보자. 표는 A, B 두 해역의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해역과 B 해역에 보니까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염류 속에 들어있는 자, 이런 물질들의 비가 뭐 그래 A 대 B 대 C라고 하면은 자, 요 비가 전 세계 바다에서 다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나에 들어갈 숫자를 구해라. 자, 그러면 A 바다에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가 23.3대 3.3이라면 자, 이게 A 대 B라면 여기 이 바다에서도 31.1대 가의 B는 요거여야 된다. 그러므로 자, 이 가를 구하면 요 비례식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 돼. 가를 구하니까 4.4g이 나왔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고 자, 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는 A 대 B의 B가 요걸로서 볼 수 있었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A하고 요 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A 대 C의 B를 알고 있죠. 31.1 대 1.9는 23.3 대 나다 해서 구하면 그쵸. 요거 때 요거의 B는 요거 때 요거 A 대 C의 B로 전세계 바다는 일정하다 해서 나를 구하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구하면 1.4g 나온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게.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계산이 지저분한 것들이 나와. 이거 3번, 4번은 봅시다. 3번. 일단 니들이 한번 해볼래? 한번 풀어봐. 이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시간 먹으니까. 자, A, B 두 해수의 해역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이 있어. 자,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대 염화마그네슘의 B가 A 해역에서 25.6 대 3.6이었을 때 B 해역에서는 X는 얼마냐 해서 X를 구해야겠죠. X를 구한 다음에 B 해역의 해수 2kg에 녹아있는 염화마그네슘의 양을 구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1kg에 녹아있는 염화마그네슘의 양이 X니까 답은 EX로 써줘야겠지. EX. 뭔 말인지 알겠냐? EX를 써주면 요거의 답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하면은 약 8.8g이다.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보고 답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나 생각, 이거 계산 복잡하니까 생각만 한번 해보자. 가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야. A, C에 들어갈 거 구하시오. 자, 이런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의 B가 A 대 B 대 C로 일정하다는 거야. 각 해역에서. 자, 그랬을 때 A 값은 자 1.7 주어졌으니까 그것이 온전히 드러난 나하고 비교를 해야겠네. 나와주라고. 26.6 대 1.6은 A 대 1.7이다 해갖고 풀면 되겠죠. A 대 C로 A 값을 구하면 A 대 1.7은 뭐다? 26.6 대 1.6이다 해서 A를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B 구하려면은 B가 온전히 드러난 건 나다 해서 이쪽을 봐주면 되겠네. A 대 B는 자, 26.6 대 B는 얼마다? 23.3 대 3.3이다. 해서 해주고, 이제 C는 뭐, 깨끗이 드러난 거. 자, 26.6 대
1.6은 23.3 대 C다. A 대 C의 비율은, 자, 내가 A를 구할 때 23.3 대, 자, C는 26.6 대 1.6이다. 해서 각각 A, B, C를 구해보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데, 자, A는 28.3g, 자, B는 3.8g, C는 자 1.4g. 자, 계산이 시간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오. 하는 방법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이제 여기, 아니 잠깐 숙제를 해야 되나? 연분비 일정하고 조건하고 해도 공부했으니까 숙제는 이제 여기 나머지 하겠지. 숙제는 페이지 152에서 우리가 이제 안 한 거 있잖아. 157 나머지 문제. 오늘 진도 더 나가고 아마 숙제 좀 추가될 거예요. 곧 이제 해수 끝나고 또 단원평가 들어갈 거야. 너희는 아마 9월달쯤에는 3학년 거를 들어갈 거야. 9월 초반이나 쯤에는. 그래서 너희는 12월까지 해서 중등과학이 다 끝나요. 1월부터는 고등과학 들어가. 갑시다. 해수의 순환. 자, 아까 전세계 연분비가 일정한 이유가 바닷물이 순환하기 때문이었어. 이 순환해서 오랜 시간 섞였기 때문인데, 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닷물이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를 흐를 유자 써서 해류라 그래. 해류. 자, 이 해류는 왜 나타나니? 왜 나타날까요? 물 흘러가게 하는 힘이 뭘까?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 때문이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구상에서 불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사실 이제 요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 내용이야. 지구에서 부는 바람은 각 위도별로 자 바람의 방향이 있어요. 자, 북동 무역풍이 저기 0도에서 30도,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 극동풍. 원래는 바람이 이렇게 극지방에서 이런 바람 하나여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우치는 바람들이 자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생겨나서 자 각 위도별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있는데, 이 바람의 방향 따라서 바닷물의 흐름도 일정하게 생겨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해류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 해류는 연분비가 일정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 바닷물이 골고루 섞이게 만들어서.
자, 바람도 각 위도별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봤지만 중위도의 편서풍 떼어서 이쪽으로 어떤 바람이 부는데, 그 영향을 크게 타서 보이는 게 요 크로쇼 해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 극동 붕 같은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한류의 영향도 보이고, 자, 이 해류는 일단 극지방에서 고위도에서 찬물이 내려오는 거를 한류라고 하고요. 저위도 적도에서 데워진 따뜻한 물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걸 난류라고 한다. 해류의 구분. 주변 물하고 주변 해수하고 비교를 해봐. 그래서 주변 물보다 따뜻하면 난류, 차가우면 한류라고 하는 거야. 난류는 저위도에서, 자, 적도에서 데펴진 물이 고위도로 흘러가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다. 자, 한류는 극지방의 차가운 물이, 고위도의 물이 저위도로 흘러가는 비교적 찬 해류다. 그러면 뭐 아까 봤다시피 전 세계에 바람은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불고 있고 전 세계에 뭐 해류는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볼 건데, 여기서 되게 크게 하나 이름 박힌 게 쿠로시오 해류죠. 쿠로시오 해역 쪽에서 올라오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큰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고, 이건 난류예요. 자, 난류고, 자,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빠진, 자, 동쪽에, 한국 동쪽을 흘러가는 동안 난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북한 한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쿠로시오 해류가 좀 빠지는 황해 쪽으로 흘러가는 황해 난류 있고, 뭐 이 점선들 뭡니까? 이 점선들은요, 지속적인 해류이긴 한데 약간 수개월, 수년 단위로 조금씩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안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서 실선이 아니고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난 데는 수개월, 수년 단위로 바뀔 수 있는 해류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굵직굵직한 거야. 이 실선, 점선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수개월, 수년 단위로 바뀌는 해류다. 요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굵을수록 강한 해류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와 한류를 정리해 봅시다.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다. 난류는 자, 뭐가 있냐? 쿠로시오 해류가 제일 크죠. 쿠로시오 해류. 이거 이름은 암기를 해두세요. 쿠로시오 해류. 자, 북태평양
저쪽이 우리가 태평양은 태평양인데, 자, 이쪽이 북쪽 태평양이죠. 북태평양의, 자, 북동서, 서쪽 해역을 따라 북쪽으로 북상하는 난류다. 북태평양 서쪽, 여기가 서쪽이니까 서쪽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북상하는 난류다. 자, 이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입니다. 얘가 동안 난류나 황해 난류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뭐 그 밑에 자, 동해 난류, 동안 난류. 동안 난류는 어쩐다?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동해안에 따라서 북상하는 것이다. 보면은 동쪽, 한국 동쪽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쿠로시오 일부 해류에서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황해 난류. 난류 같은 경우는 자,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자, 황해로 흐르는 난류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가 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지는 동안 난류,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황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무엇이 있다? 황해 난류가 있다. 그 다음에 한류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름 안 써졌는데, 여기 북한 한류를 빼는 요것을 뭐라냐? 연해주 한류라 그래. 그거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자, 이렇게 한국, 여기 북한 쪽으로 흐르는 걸 북한 한류라고 한다. 자, 한류. 여기가 연해주 한류, 연해주 한류. 연해주 한류가 여기인데, 자, 오츠크해에서 여기 위에 바다 이름이 오츠크해야. 들어는 봤냐? 앞으로 이제 3학년 때 기단할 때 나오니까 익숙해지세요. 오츠크해에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에 따라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에 따라 남하하는 한류다. 그 다음에 연해주 한류에서 빠지는 게 북한 한류야.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 일부가 동해안에 따라 남하하는 한류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난류, 한류 이렇게 정리를 했어.
자, 이렇게 대륙 주위에 이렇게 한류가 흐르고 난류가 흐르고 이런 것은 그 주변 기온에 영향을 주겠죠. 해류와 기온. 해류는 주변 지역 기온에 영향을 준다.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대체로 주변에 비해서는 기온이 높겠죠.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지역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겨울철에 같은 위도에서 기온이 자 어쩌냐 해안 지방하고 내륙 지방이 있으면 어디가 더 기온이 높겠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여기 우리나라 남해 쪽 봐봐. 남한 쪽 봐봐. 어디가 높겠어? 난류의 영향을 타고 있는 해안 지방은 더 따뜻하고 난류의 영향이 적은 대륙 안의 지방은 더 춥겠죠. 해안 지방의 기온이 내륙 지방의 기온보다 높다. 그 다음에 자 같은 위도에 자 동해안하고 서해안. 그러면 여기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봤을 때 여기가 더 기온이 높을까? 여기가 더 높을까? 다 난류의 영향을 다 받는 동해 서해인데 난류의 세력이 더 센 데가 동해안이니까 동해안 쪽이 더 기온이 높다는 거야. 같은 위도에 동해안과 서해안은 위도 의자는 빼도 되고요. 동해안의 기온이 서해안의 기온보다 높다. 왜냐? 동안 난류의 세력이 황해 난류의 세력보다 세므로. 화살표 굵기가 두껍죠. 동안 난류가 더. 딱 여기까지 하면 조금 시간을 추가해도 되겠지? 한 5분 추가할게. 35분까지. 자, 조경수역은 자, 좋을 조자에 경계 경자야. 좋은 경계에 수역이 형성된다는 거야.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 우리나라 보면은 여기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어떤 좋은 경계를 이루는 수역이라는 건데 여가 조경수역이야.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은 조경수역을 이룬다. 조경수역이 뭐냐? 좋은 어장, 황금어장이 되는 수역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봅시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으로 자 여기서는 자 난류가 한류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너희가 기체 용해도는 찬물에서 더 높다는 걸 알아. 배웠잖아. 그치? 기체 용해도는 찬물에서 더 높으니까 여기 한류에 지금 산소는 더 많이 녹아 있어. 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영양염류나 플랑크톤이 더 많아. 뭔가 먹잇감이 더 많은 물이 내려와. 그런데 여기서 자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은 요것이 대류가 일어나서요 섞여요. 섞이면서 이런 영양분이나 플랑크톤이 막 수직으로 막 대류가 일어나서 섞이면서 여기에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많아진다는 거야.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풍부해져서 자 어쩐다. 일단 먹잇감이 많아지고 게다가 여기는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데니까 찬물에 사는 어종하고 자,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들이 다 분포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종류의 고기가 잡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영양염류나 영양분이나 염류 중에서도 영양분을 포함하는 우리가 기타 거기에 들어있는 걸 뭐 규소, 인, 질소 이런 것들 영양염류나 플랑크톤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진다. 이 찬 해류에 많이 들어있는 산소 때문에 여기에 플랑크톤이 풍부한데 여기서 참 따뜻한 물하고 만나면서 대류가 활발히 일어나서 수직적으로 막 물이 섞이면서 여기에 양분이 풍부하단 말이야. 자, 먹이도 풍부한 데다가 어종도 다양해요. 한류성 어종과 함께 분포해서 자, 많은 종류의 고기가 산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황금 어장이죠. 이런 이유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 서해가 아니고 동해죠. 우리나라에는 조경수역은 동해에 형성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보면은 뭐 대충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너무 좀 그런가? 자,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일본 같은 건 안 그렸어. 뭐 이렇게 그렸으면 자, 뭔가 여기에 한류하고 난류에 접점이 생기는데 이게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는 말인데 자, 이 조경수역이요. 자, 여름에는 조금 더 북쪽에 생길까 남쪽에 생길까? 위치가 자,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자, 동해에 형성이 되긴 하는데 여름에는 자, 북상해요. 조금 더 위쪽에 여름에 생기고 왜냐? 이 난류 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야. 태양 에너지가 적도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난류 세력이 강해지고 자, 그 다음에 겨울 같은 때는 조금 더 아래 생겨. 왜냐? 이럴 때는 찬물의 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자, 난류가 강할 때는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자, 한류가 강할 때는 아래로 밀려 내려온다는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를 자 풀면 여기 학습 체크해보고 페이지 몇 쪽이냐? 159쪽. 자, 개념 있고 학습 체크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조석 냅두고 해수순환. 자, 어디까지 해야 되냐? 페이지 164쪽부터 165쪽에 6번 그 다음에 페이지 166쪽에 2번 그 다음에 (167쪽에) 2번 까지 숙제 추가잉. 네, 앞에 문제도 있고